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직업정보 타파에 있는 직업들 중에서 세무사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딱 보기에는 뭔가 세금과 관련된 직업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하기가 힘든 직업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제가 이제 세무사를 선택한 이유는 전문적입니다. 그쵸? 이것도 사자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면은 뭐뭐뭐 사가 들어간 직업이 전문직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전문직이긴 하나 잘 모르거나 어렵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이 낮다.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는 특별한 자격 요건을 크게 높게 부여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면 무슨 과를 나와야지만 뭐 시험을 볼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은 충분히 준비해서 합격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에서 세무사를 선택하게 됐고요. 이 세무사랑 비슷하게 생각되는 분야들이 제가 이제 밑에 이제 적어놨어요. 보시면 조금씩 다른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변호사라는 직업은 전반적인 법의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담당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송을 담당을 해요. 그죠? 소송, 재판 가가지고 변호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변호사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변리사도 이제 영상을 따로 올리긴 했지만 상품의 어떤 특허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고 소송도 담당하고 하는 게 변리사.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라고 하는 거는 이건 제가 따로 올리진 않겠지만은 어떤 우리들 많이 서류, 그치? 법과 관련된 법이나 행정과 관련된 서류들을 거의 다 대행해 주는 사람들을 법무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주로 법무사들을 볼 때는 어떨 때 보냐면은 부동산 거래하거나 뭐 이럴 때 법무사들 많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라는 거는 노사관계, 그쵸?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 그쵸? 어려움들이나 갈등 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대표적으로 노무사가 많이 적용되는 분야가 뭐 산재 이런 거 있을 때 노무사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중재를 하고요. 이 노무사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무사는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자, 볼게요. 세무사라는 사람은 한국 직업 사전에서 봤더니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라는 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면 누굴까요? 우리 국민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는 납세 의무자는 모든 사람에 해당된다고 돼요. 보면 돼요. 의촉에 의해 의촉이란 말은 이제 음, 실제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금 관련된 업무를 대행해 달라고 위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및 청구의 대리와 상담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쉽게 말하면 자, 어떤 시민이든 단체든 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되게 세금 관계가 복잡해요. 왜 이런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 치면은 왜 이 정도가 나올까 궁금하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조금 합리적으로, 그쵸? 합리적으로 제대로 세금을 알고 내고 싶어요.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세무사입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의 업무를 쭉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업무들을 보면은 조세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신청, 청구 등을 대리한다. 그쵸? 대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 계산서와 세무 관련된 서류도 작성하고, 뭐 어떤 장부 작성도 대행해주고요. 상담이나 자문도 하고, 그 다음에 세무관서가 어떤 조사를 나왔을 때 의견 진술을 대리합니다. 그쵸? 이런 것도 하고, 뭐 가격 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을 대리하거나, 뭐 성실 신고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요. 그 밖에 업무들을 하고요. 그쵸? 이런 업무들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세무사의 업무가 쉽게 말하면 세무를 대리해 준다. 세무를 대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세금과 관련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세금을 내야 되는 거를 좀 더 합리적이고, 그쵸? 좀 더 합리적이고 제대로 알아보고 낼 수 있도록 이거를 대신 분석하고 조언해 주는 사람을 바로 세무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 그냥 일반 개인들은 이런 세무사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99% 이상의 시민들은 세무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는 세금들이 딱딱 정해져 있고 크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 범위도. 자, 그래서 세무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적어놨죠. 기업이나 법인들, 그쵸? 기업,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법인들, 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써가지고 사업체 비슷하게 운영하는 법인들, 아니면 진짜로 돈이 많은 개인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세무사를 대부분 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세무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어떤 경우냐면은 상속이나 증여. 상속 증여는 뭐냐면, 상속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을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이제 돈을 이렇게 내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물려받는 거. 이런 걸 상속이라고 그러고, 증여라는 거는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실 때 배우자나 자식이나 뭐 친척들한테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거. 이런 걸 증여라고 해요. 자, 이런 관계에 있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도 당연히 세금이 붙고요.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줄이려고 세무사를 많이 쓰는데,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도 비과세라고 해서 세금이 들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은 세무사를 또 쓸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일반인 중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만 세무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세무사가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볼게요. 자, 세무사는 시험을 봅니다. 자격 시험을 보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보고요. 누구나 응시 가능해요. 뭐 대학을 나왔던 안 나왔던 뭐 그런 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준비할 수 있는 학원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 학원을 다니고 준비를 해서 시험을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토익 700점 이상이면 영어 시험도 면제를 해줘요. 자, 보시면 여기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고요. 1차 시험은 이렇게 객관식 시험, 2차 시험은 이렇게 서술, 논술형 시험 이렇게 보고요. 자, 시험 과목들을 보세요. 주로 어떤 과목들을 보는지 보면은 세법학 개론, 이게 세법, 회계, 그쵸? 이쪽 보면 여기도 회계, 세법. 그러니까 회계나 세법이나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죠. 돈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돼서 세금과 관련된 그런 과목들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돈 계산에 관심이 있고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느 정도의 세금이 부여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세무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 외의 과목들은 시험을 보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법과 관련된 것들이 택일해서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무를 대리하다 보면 법과 관련된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봅니다. 자, 보세요. 1년에 총 2차 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1차 시험, 2차 시험 해서 한 번 치러요. 1년에 한 번 치르고요. 1년에 합격 인원이 보통 700명 정도 됩니다. 절대평가긴 하지만은 보면은 합격 인원을 조정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700명 정도 그렇게 되고요. 1차 합격이 응시 인원의 15% 정도. 이거는 해마다 좀 바뀌긴 하는데 제가 작년 기준을 가지고 왔어요. 총 응시 인원의 15% 정도가 1차 합격을 하고요. 2차 합격은 응시 인원의 11% 정도가 합격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1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라고, 그 정도의 경쟁률, 그 정도의 합격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작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클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세요. 자, 세무사의 취업, 진로 및 취업. 요게 이제 다른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하고 세무사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번이 1번. 그래서 다른 변호사나 변리사나 뭐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 사자 들어간 다른 사람들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법인에 많이 들어가요. 법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들만 쭉 모아놔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거죠. 전문 회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딱 모여져 가지고 특정 업무나 기업이나 이런 거 일들에 있어서 같이 단체로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법인으로 들어가는데 세무사는 95% 이상 개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개별적으로, 그렇죠? 개별적으로 이렇게 혼자서 개업, 혹은 뭐 한두 명, 많아야 한두 명, 두세 명 정도 이렇게 합쳐서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주로 법원이나 아니면 시청, 구청 이런 거 앞에 세무법인, 세무사, 사무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개업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이나 법인, 그러니까 법무법인이나 이런 세무법인의 아주 극소수를 뽑고요. 극소수가 취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많고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당연히 자체적인 세금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기 위한 세무사들을 뽑겠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민간이고요. 세 번째는 세무 공무원을 또 뽑아요. 7급에서 9급으로 해서 이제 주로 9급을 많이 뽑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무 공무원을 뽑아서 이렇게 공무원 합격을 하면은 어디 가겠어요? 국세청에 가거나, 그쵸? 각 지역에 있는 이렇게 세무서, 그죠? 세무서. 각 지역에 있는 세무서에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일반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세무사는 뭐다? 개업을 95% 이상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다? 자기가 얼마나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수입이 천차만별이겠다. 왜냐하면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또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요. 자, 세무사의 장단점이에요. 장점은 95% 이상 개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 수입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관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의뢰인들, 그쵸? 이 의뢰인들 중에서는 기업들도 있고요, 부자들도 있고요. 이 부자들 중에서는 특히 이제 연예인들도 많아요. 연예인들은 개인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연예인들이 돈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인 세무사들을 두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제대로 된 신뢰를 받으면, 그러니까 돈 관리를 잘해주고 좀 절세를 잘해주고 세금을 적게 내도록 이렇게 잘 해주면은 이런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걸 맡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바꾸지 않겠죠.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음을 쌓으면 계속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또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세무사는 이런 게 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변호사, 회계사와 완전히 분리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변호사랑 회계사가 세무사가 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담당할 수 있었는데 2010년 후반부터는 얘네들은 이제 세무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세무사의 업무가 독립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무사와 관련된 업무가 독립됨으로써 오히려 더 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이익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단점은 뭐냐면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상대적인 열세다. 그러니까 전문직,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뭐 이런 직업들에 비해서 아직은 인지도나 좀 이렇게 반영하는, 그러니까 담당하는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 상대적인 열세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다른 사자 직업에 비해서 세무사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인지도 측면에서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금과 관련돼서 합법과 불법 사이에 외줄타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사가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에 따라서 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불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깎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낮추는 건데 이 절세 방법이 합법적일 수도 있고 불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세무사한테 담당을 했는데 그 세무사가 세금을 많이 깎아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불법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불법이니까는 경찰 조사를 받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되게 불법적인 세무사들도 엄청 많거든요. 말로 현혹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런 측면에 의해서 사람들이 좀 약간 신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연봉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 요거 때문에, 그쵸? 요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서 이건 참고적으로 보는 평균 연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망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인회계사, 변호사에서 2012년, 2018년부터 완전하게 이 사람들은 세무사 업무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세무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법이 복잡하고 세금 관련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 기업이나 법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개인들도 세무사를 많이 찾을 확률이 요즘 더 많이 높아졌어요. 그 다음에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이나 이런 아파트 값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세금과 관련된 그런 필요가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지원 현황을 제가 찾아보니까 세무사는 한 해 2만 3천 명이 시험을 보는데 아까 이제 앞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던 노무사는 12,000명이 봅니다. 그래서 2배 이상이잖아요. 2배 이상이란 말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라는 거니까는 전망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수에 약합니다. 그렇죠? 수에 약한 그리고 내 재산을 더 많이 지키기 위한 절세 전문가가 바로 세무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수나 돈에 관심이 있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숫자 이런 거 되게 약하잖아요. 막 수포자 이런 거 있는 거 봐서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많은 틈새 전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수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도전해보고 싶다. 남들이 잘 안 하는 분야에 들어가서 또 개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자영업이니까 자영업이지만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전문직 그쵸? 내가 숫자 세금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좀 돈이 많은 기업가 부자들과 연예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되게 유니크하고 되게 새로운 직업이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